자, 29번입니다. 29번. 자, 이제 국계법이 끝났고 개발법 들어갑니다. 도시발 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관계 중앙행정위원장이 요청할 때는 국장이 도시발 구역을 지정한다. 너무 대충 써놓은 것 같아요. 개발법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구역의 지정권자가 한다 그랬죠? 관직이 인가권자인 시장하고 도시장 하나 빼고 지정권자가 한다. 이 지정권자라는 사람이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을 얘기합니다. 예외 국장이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중앙행정위원장이 요청할 때가 국장이 구역을 지정하는 사유입니다. 중앙행정위원장이 요청하니까 이거 시장은수구청이 요청한다면 시장은수구청장은 윗사람이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그 경우죠. 그렇게 바꿔서 틀리게 내는 거 주의하시고 중앙행정위원장이 요청할 때입니다. 그리고 2번 공공기관의 정부 출연위원장이 지방호사장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정부 출연위원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국장이 구역 지정을 제한. 국장이 지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요겁니다. 요청에 대한 예외가 1번이었고 2번은 제한에 대한 예외죠. 제가 이 구역을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12사람 중에서 행정청은 제한 내지 요청 내지 지정권자니까 빼고 조합은 구역 지정 제한할 때는 구역 지정 이후에 만들어지는 게 조합이기 때문에 제한 못하죠? 에이, 또 왜 이렇게 낯선 표정으로 보시나. 그럼 또 적어야 되잖아요. 자, 우리 시장에서 구청장은 이 구조 있잖아요. 여러분 체계도 할 때 했던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사람이고 제한하는 사람은 행정청이나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행정처나 조합은 아니고 요거 외에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제한권자인데 우리 제한할 때는 지정권자에게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요청권자인 시장 쪽에 제한하는 건데 이들 중에서도 개발법에서는 보통 동의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와 총수 2분의 1 동의를 보통 동의로 보시죠. 그렇잖아. 예외 중에 민간이 제한할 때만큼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요하는 건 민간이 제한할 때 말이고 누가 여기서 보통 이 사람은 여기다 제한을 하지만 국장에게 직접 제한할 수 있는 예라면 이 제한권자 중에서도 국가와 관련돼 있으니까요. 공공기관은 정부 출연기관자, 지방공사는 지방에서만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곰빠고 이런 사람들이 30만 이상으로서 그것도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제한할 때 이때만 국장이 지정권을 행사하는 것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 국장이 하는 것을 잘 구별하시는 그 다음에 처음부터 국가와 관련돼 있으면 당연히 국장이 하고요. 3번에 도시발조합은 시장은수구청장에게 구역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지. 조합은 구역지정 제한은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제한하는 것이고 항상 조합은 구역지정 이후에 일정한 동의를 갖춰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합은 제한할 수 없다는 거죠. 제한권자가 아닙니다. 이 경우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 이건 일반 예외 중에 하나로서 민간이 제한할 때는 이렇게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만 받으면 되지만 앞에 조합이 아니에요. 조합이 아닌 민간 시행자라야 3분의 2는 맞는 것이고 앞이 틀렸고요. 4번의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기호로 결정구역 지정 들어본다. 도시개발구역은 저절로 지역상으로는 도시지역으로 그리고 지구단위 구역으로 의제가 됩니다. 지구단위가 의제가 돼야 지구단위에 세워서 개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의제 안 되는 예외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비도시에 지정된 지구단위 구역. 그럼 지구단위 구역 이미 지정돼 있으니까 의제할 필요 없죠. 바로 지구단위에 있어서 개발할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취락지구. 취락지구일 때는 취락만 정해주는 간단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골에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역정으로 의지되지 않는 예외까지. 그리고 5번에 330만 이상인 도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함에 있어서는 330만 대규모 사업, 제일 큰 규모 330만 이상인 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어느 도시의 한쪽 기능에 치우치지 말고
도시를 이루는 주거, 생산, 교육 등의 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제일 큰 규모인 330만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3번만 틀렸습니다. 이때도 여러분 요 사람들이 만약에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서 지정을 한다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같이 해야 돼. 같이 할 때도 공동으로 지정하는 건 아니죠. 그죠?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한 사람 정해주면 일할 땐 그렇잖아. 일할 때는 한 사람만 정해주면 그 사람이 다 해야 되니까. 공동 지정은 아니고 협의해서 한 사람 정한다. 자, 우리 30번의 개발법에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으로 고르시오. 역시 이게 바로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개발행위 허가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에서는 사업에 지장을 주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통지하는 정비법상 정비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랑 거의 비슷하지 국회법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 허가 대상 여부 도시개발 사업이 아닌 걸 전제로 해서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이래야 옮길 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사업에 지장을 줄 것이다.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쌓아놓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면은 손댈 땅이 아니니까 사업에 지장을 안 준다 그랬죠? 가설 건축을 건축하는 건축물을 대선 용도 변경하는 경우도 허가 대상. 이게 국회법과 차이. 국회법에서는 건축의 건축만. 가설 건축물은 곧 없어질 거 허가 대상 아니죠. 그러나 여기는 가설 건축물 건축도 없어지기 전에 사업을 한다면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물을 대수선 용도 변경해도 대수선 용도 변경되는 것만큼 보상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되면 늘어나기 때문에 다 허가 대상이 된다라는 차이점. 국회법에서는 아니잖아요. 중목의 벌채나 식재도 허가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다. 그렇습니다. 국회법에서는 나무를 심고 베는 것은 허가 대상 아니에요. 난개발 아니거든. 그런데 여기는 중목의 벌채 식재도 허가 대상이다. 나무를 심어도 나중에 보상받으려고 심는 것이라 없애볼 땐 다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도 원칙적으로 허가죠. 이것도 만약에 원칙적으로 허가인 것이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는 임시니까 허가 대상 아니라 그랬죠? 그것도 경작지에 심을 때는 다시 허가 대상이지만 4번의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탈곡장이나 고추장, 건조장 이런 거 농업인의 생업에 관련된 간단한 간이 공작물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경작지에 관상용을 임시식재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경작지를 체크하시고 경작지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돼요. 경작지가 빠졌다 그러면 관상용이 임시식재라 임시는 보상해 줄 필요가 없어서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만 경작지는 원래 그 용도로 쓰는 것이라 아무리 임식재라도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경작지에서 심을 때만큼은 다시 허가 대상이 되는 거. 이거 외에 뭐 사업에 지장을 안 주는 토속재 칠한 뭐 여러 가지 있잖아. 그죠? 31번에 개발법에 규정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옳은 거 찾는 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발 등 집단적 조성공을 필요한 경우에 환지 방식으로. 자, 우리 방식은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쓰면 길어져 그냥 수용, 사용, 환지, 혼용. 둘을 구별하는 거. 혼용을 섞어 쓰는 것이고 좀 더 수용 방식으로 하게 되면 좀 더 큰 사업에 적합하고 집단적 조성 공급이 필요하다.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집단적으로 공급한다. 이것이 수용, 사용 방식 택할 때죠. 그래서 주로 그곳에 있는 사람만이 아닌 일반에게 주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럼 환지 방식을 택한다 그러면은 작은 사업이니까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 지목 변경, 형질 변경이 필요하다. 이 작은 사업이죠. 그게 환지고 또 하나는 구역의 지가가 인근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 땅값이 너무 비싸서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때 환지 아닙니까? 그 두 가지가 환지잖아. 예? 구별만 하시면 돼요. 이번에 농림지역에 지정을 할 때 아파트나 연립에 건설기기 포함되는 경우로서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4차로 이상 연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2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해야 돼. 이거 지정 규모를 얘기하죠? 20만이 아니고 10만입니다. 10만. 자, 우리 이것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는 1만, 3만, 30만 중에 하나다. 1만, 3만, 30만 이상 중에 하나다. 그 중에서 1만, 3만, 30만 이상 중에서 도시지역에 할 때가 1만, 3만 둘 중에 하나고
30만이 B도시 할 때잖아. 1만 3만 할 때도 유일하게 지역 중에서 도시적 중에 가장 보전을 표현해서 그건 보전 녹지는 도시문에 건강해서 개발 못할 땅. 보전 녹지는 아예 빠지죠. 그거 빠지는 거 기억하고 나머지 중에서는 공업지역이 3만, 나머지 도시가 1만. B도시가 30만인데 B도시라 하더라도 이렇게 지구단위 규격 지정할 때처럼 아파트 연립의 건설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초등학교 용지를 이미 확보하고 사업처랑 연결도를 확보에 따르면 10만 이상 되는 거예요. 10만 이상. 자, 그래서 틀렸고 3번에 공업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3만에서 해야 된다. 개발진흥지구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공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원칙 3만 제곱미터 이상 맞습니다. 나머지 B도시가 1만이잖아. 공업은 3만이잖아. 유일하게 3만짜리 기억하시라고 낸 건데 그것도 개발진흥지구이기 때문에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 것에 속해. 취계지. 다시 예외 1만, 3만, 30만에 대한 예외 취계지. 취계지다 국가균형발전 4가지잖아. 취한 개가 있는 땅 취계지.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구역. 취계지유. 그리고 국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곳. 혜택 줘야 되니까. 이 4가지는 면적 제한 등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공업지역이지만 개발진흥지구이기 때문에 3만 이상으로 지정해야 된다. 적용을 안 받아요. 이런 규모 제한 없이 지정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틀렸고 4번의 주상공의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의 30% 이하인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게 맞죠? 이게 맞는 거야. 유명하게 맞는 거야. 아, 이거 진짜 이거 적어놓으라고 했는데 너무 부실하게 적어놓은 것 같아. 너무 부실하게. 아, 이 순서는 맞지만 여기도 이거를 왜 안 적어놨어요? 다 쓰는 거는 적어놔야지. 녹지나 B도시 같은 한가공서 개발할 때는 구역부터 먼저 지정을 하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때는 예외 들어가죠? 이것도 잘 물어보는 거 익숙하잖아. 녹지, B도시 등 다른 것도 있지만 주로 녹지나 B도시 지정할 때는 구역부터 지정할 수 있는 건데 이 중에서도 요 숫자를 많이 바꿔냈잖아. 전체 녹지 B도시 될 뿐만 아니고 주상공이 섞여 있더라도 작게 섞여 있다. 개발운진 주상공 면적이 전체의 작은 기준 30% 이하라면 그러면 70% 이상이 녹지 B도시라는 반대 얘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구역부터 지정할 수 있다. 요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요거의 등 속에는 뭐 개발계획을 일반사로 공모한다라든지 그땐 구역부터 지정할 수 있고요. 국가균형발전에서 지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 혜택 준다는 점에서 필요하면 구역부터 지정할 수 있는 소관은 그 중에 하나 제일 많이 물어본 게 이거라 요걸 대표적으로 적어놨고 맞았습니다. 이거는 맞고 5번에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일반 동의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어느 거 할 때 개발계획 수립할 때 그런데 이게 틀린 게 수용 사용 방식 대신에 환지 방식을 넣어야 맞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행정계획 수립하는 개발계획 수립할 땐 보통 동의가 필요 없는데 여기에 대한 동의 특이한 거 아닙니까? 환지 방식으로 하고자 한다면 환지 방식으로 하고자 개발계획 수립할 때만큼은 환지 방식에서는 시행자가 토지주나 조합이 스스로 시행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아무리 환지 방식이 마음에 들더라도 당사자가 지정해놨는데 안 하면 소용없으니까 반대가 심하면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애초에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이 개발계획 내용에 대해서 일반 동의인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2 수용이나 혼용 방식으로 할 때는 이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때도 다음 것도 많이 나왔잖아. 다음 거. 다만 국가지자체가 시행하는 경우는 동의 필요 없다. 아무리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한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지자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면 그때는 그 동의 필요 없다. 뒤는 맞아요. 앞에 수용사항을 환지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에 400만 제곱미터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에서 구역 고시된 때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차동 해제를 얘기해요. 이거. 자, 제가 구역이 지정됐을 때 그 효과가 있었는데 이 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사업 미시행, 시행 완료. 시행 완료된 것은 보통이라면은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근데 환지 방식에서만큼은 공사 끝나고 나서 따로 환지 처분하니까 보통이라면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
환지 방식 이러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해제죠. 근데 지금 여기서 표시하는 거는 미시행 얘기죠. 미시행이라면 구역 이정된 상태에서 핵심 절차인 실시의 인가 신청을 빨리 하라. 몇 년 내에 안 할 때 3년 내에 안 한다. 그럼 그 다음날 구역 해제. 여기서 만약에 구역을 먼저 지정하면 계획이 그 다음에 나오고 계획 다음에 이걸 나오니까 구역 구제센터도 계획이 몇 년, 계획 구제센터 인가 신청이 몇 년, 요것이 2년, 요것이 3년.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할 때 구역 이정된 사람으로서 계산하든 계획 구제센터로 계산하든 실시의 인가 신청이 나온다. 그럼 둘 다 3년인데 구역과 계획 사이가 2년이다. 이 그림으로 기억하시라고 했던. 그런데 여길 대상으로 요거부터 먼저 지정할 때는 변두리 대상이기 때문에 규모가 330만 대규모인 경우라면은 2년, 3년은 너무 짧으니까 요것이 5년으로 늘어난다라고 했던 거. 지금 여기는 그래서 원래 구역과 계획 사이라면 2년이 맞아요. 원래대로라면. 그런데 이건 왜 틀리냐면은 400만 제곱미터로 지정된 구역이 전제되어 있어서. 그럼 400만 제곱미터라면 330만 이상이죠? 그러니까 5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2년이 5년이 돼야 된다고. 330만 이상이니까. 그리고 7번에 환지처분 다음 날에 구역증이 해제되죠. 자, 우리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해제가 의지됐다는 것은 사업 시행이 완료돼서 해제된 사유죠. 환지 방식 아닐 때는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이고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이잖아. 사업이 완료돼서 해제가 됐으니까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구역은 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구역으로 각각 환원 폐지된 것으로 본다가 아니고 보지 아니한다 그래야 되지. 되돌려서는 안 되지. 사업이 완료됐으니까. 이게 이런 사유가 없이 미시행으로 구역이 해제됐더라면 그때는 이게 맞죠. 이거는 사업 시행 완료로 해제됐기 때문에 환원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야 된다고. 자, 8번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비용 부담계 수용상의 세부 목록, 세입자의 주거생활 안정대책, 단계적 사업 징계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키고 개발계획 내용 중에서 원칙은 다 구역지정전에 넣어야 되지만 일부 내용은 구역 지정 이후에 나중에 개발계획 포함시키는 사항. 이것이 박수세단이잖아. 박수받으면 등장하는 세단.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의 박, 수용상의 수, 세입자 주거생활 안정대책의 세, 단계적 사업전의 단, 박수세단 네 가지는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 포함시키는 사항. 맞습니다. 9번의 공공시행자가 주택법 위한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 이게 바로 일부 대행 얘기죠. 공공시행자가 사업을 못하는 경우는 없는데 공공시행자 사업을 할 때 전부 대행은 그래서 없고 민간이 자라난 부분을 주택건설사 민간에게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바로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로는 실시 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조성소지의 분양 여기까지입니다. 토지 매수, 손실보상, 주민이주택 이거 셋 다 빼야 돼. 셋 다 빼야 돼. 이 주민 이주대책이나 토지 매수, 손실보상 업무는 공공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유예요. 이거는 공적지에서 잘하는 것이지 설계나 건설업자가 하는 건설 업무나 분양 업무 요것이 민간이 잘하는 부분이지 이건 반대로 공공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구별하시라고 낸 겁니다. 공공시행자가 민간에 맡길 수 있는 업무. 그래서 지금 맞는 것은 3번, 4번, 8번. 4번, 8번 두 가지예요. 4번, 8번. 4번, 8번. 32번 보시면 개발사업을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 시행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으로 고르면 자 원래 시행자는 12사람 중에서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환지 방식만큼은 별도예가 존재한다. 환지 방식 성격상 당사자인 토지 수주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거기에 대한 예로서 환지 방식이지만 처음부터 지자체장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하고 또 시행자가 지정됐을 때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 이런 예의도 따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파트에서 문제 낼 때는 다른 걸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자체를 지정할 때 몇 년 내에 뭐 시정 신청을 할 때 변경할 때 몇 년 내에 그 시행자가 안 할 때 뭐 그런 거를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그걸 만들어낸 건데
1번 도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가 원칙입니다. 지금 환지 방식으로 할 때니까. 2번의 토지나 조합이 원래 지정받을 토지나 조합이 개발계획 없을 때 6개월짜리는 없어요. 1년에 1년. 여기서 환지에서 예외적 시행자 지정 사유든 모든 정부에서 시행자 변경 사유든 몇 년 하는 거 6개월짜리는 없어요. 1년 아니면 2년인데 2년은 공사 착수랑 관련된 것만 2년이고 신청은 다 1년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요게 시행자 지정 신청기한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개발계획도 1년에 1년 더 쓰고 싶다면 1년에다 괄호 열고 6월 연장까지 쓰면 돼. 연장은 6월 가능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1년 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 안 하거나 신청된 내용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면은 지자체나 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적 시행자 지정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외적 시행자 지정 사유가 요거 여기서만 이제 나오는 게 1년 신청 얘기고 지자체장이 병행하는 사업과 같이 할 필요가 있으면 지자체를 지정할 수도 있고 그죠? 동의요건 중에서 얘기도 나오죠? 조합 설립인가 동의 받기 어려울 때 조합 못 만들 때 지자체로 지키자. 조합 만들 때는 일반 동의 면적 3분의 2 청수 2분의 1인데 여기는 반반은 여기 나올걸요? 3번이잖아. 그게 3번. 도시발구역의 국공주를 제외한 면적 여기서는 시행자 파트에서는 이렇게 자격에서는 국공주를 제외한 면적으로 따지는데 면적 2분의 1 면적 2분의 1 소유자 총수 2분의 1 반반 정도가 지자체의 시행에 동의한 때에도 지자체라고 공사를 지정한다. 이건 일반 동의단 예외 조합 동의요건보다는 낮아야 의미가 있다. 2분의 1, 2분의 1 조합 안 시키는 경우라. 4번, 5번은 꼭 환지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에서도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쓰는 건데 환지 방식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2번, 3번은 환지에서 예외적 시행자 지정할 때 얘기고 4번, 5번은 시행자가 못할 때 지정된 시행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사유. 토지 소유자나 조합인 시행자가 도시발구역 고시로부터 1년 내 실시기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시행자 변경 사유란 말이에요. 역시 이게 바로 환지 방식에서 이미 지정된 사람이 토지나 조합인 시행자가 구역고시로부터 구역고시로부터 실시기 인가 신청이 1년 내 없을 때 시행자를 바꿀 수 있다. 아까 3년 내 없을 정도라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니까 구역이 해제되는 엄청난 사유였고 똑같은 얘기가 1년 내 신청이 안 된다 그러면은 구역은 살아있고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 그게 1년이잖아. 그리고 5번은 시행자가 도시발 사업에 대한 실시기 인가를 받은 후 2년 내 사업에 착수를 안 할 때 변경할 수 있다. 아니 착수 안 할 거면 왜 안 하고 있느냐. 근데 실시기 인가를 받고 나서 사업 시행을 따고 나서 착수가 2년이라고 했잖아요. 2년. 이건 이제 모든 정비사업에서. 그리고 시행자 변경에서는 요 숫자 정도 사업원 숫자만 기억하시면 이것도 종종 나왔던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도 뭐 시행자가 있는데 부도 파산도로 못한다. 그럴 때 바꿀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하고 시행자 중에 취소됐다. 이럴 때는 너무 당연하고 숫자는 4번, 5번 그리고 2, 3번 이 정도면 양쪽으로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33번 또 봅시다. 조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설명을 모두 몇 개냐? 조합에 대한 설명 없어. 틀린 설명.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설립인가? 다 맞아요. 토지 소유자만이죠. 환지니까 토지 소유자만. 그것도 7인 이상 황해의 7인. 지정권자의 설립인가? 지정권자. 토지 소유자 7인 지정권자 딱딱 체크하시고. 개발법이니까 지정권자 딱 맞잖아요. 니은번의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면적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 총수 2분의 3 동의. 이게 조합의 설립인가 동의예요. 일반 동의라고 했던 유명한 얘기잖아. 근데 어디가 틀렸습니까? 또는이 틀렸어. 또는이 숫자는 맞는데 개발법 정비법에서 면적 가지고 사람 수 갖고 계산한 거다. 미시에 와로 해야지. 토지소유자 와 그래야지. 또는이면 어느 한쪽 동의 때문에 틀린 겁니다. 또는 때문에 X. 이 경우 면적을 산정할 때 국공지를 포함한다. 이것도 하셔야 돼. 예? 우리 개발기계나 여기 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면적 계산할 때 전체 면적 국공지로 포함한 전체 면적으로 계산해요. 시행자 자격에서 빼는 거랑 달라 이거는.
면적, 전체 면적의 동의를 받고, 이럴 때 동의 순서가 사유지 동의를 먼저 받고 국공유지 이렇게 나가잖아요. 국공유지를 포함한다. 뒤는 맞아. 예. 또는이 틀렸을 뿐이고. 디귿번의 조합은 법인입니다. 개발조합, 정비조합 다 법인이에요. 법인이기 때문에 설립인가 받은 때부터 30일 내 설립 등기래야 성립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고요. 또한 민법 중 사단. 비영리니까 민법이고 사단이니까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주장하는 정확합니다. 리을번의 도시개발조의 조합원은 누가 되느냐? 설립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가 되며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동의와 상관없이 미성년자도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 된다. 그저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다 된다 그랬죠? 결격 사유도 없다 그랬죠? 미성년자든 뭐 비성년 후견이든 뭐 다 됩니다. 감옥에 가 있든 말든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그래서 요거까지도 우습게 표현하지만 요거 갖고 전체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설립에 반대한 사람 안 된다 그러면 틀리고 미성년자는 안 된다. 예? 감옥에 수감되어 예를 들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안 된다 이런 거 다 틀린단 말이에요 이게.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당연히 된다. 결격사유가 있어도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을 뿐이잖아. 임원. 이건 조합원이잖아. 미음번의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권. 면적에 관계없이 밑줄 그어놓고 평등한 의권이에요. 면적 크기가 아니고 평등한 의권을 가짐으로 맞아요. 다른 조합원의 토지권 전부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조합원의 의권을 승계할 수. 뒤가 틀렸네 역시. 원래는 1인 1표를 행사하지만 다른 조합원의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으면 그 사람의 의결권을 승계해서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의권 승계죠. 전부를 이전받으면 승계할 수 없죠. 일부를 이전받으면 승계할 수 없죠. 나머지 일부를 그 사람이 행사하니까 전부를 이전받으면 승계할 수 있다. 없다를 있다로 바꿔줘야지. 미음번 틀렸고. 비읍번의 조합장 이사가 집행교환합니까?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서. 누가요? 감사가 대표하는 거 유명한 얘기 맞고. 임원은 그 조합, 같은 조합 내에서 다른 임원, 직원도 겸할 수 없죠? 임직원 겸직금지라고 했잖아요. 또한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도 겸할 수 없다. 다른 조합은 기본적으로 상관없는데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한다면 조합의 이익이 충돌될 수 있어 역시 겸할 수도. 맞아요. 이응번의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이다. 50인 이상이다.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틀려도 둘 수 있다. 개발법 정비법상 유일한 의미가 개발법상 대의원에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틀렸고. 대의원에는 총회 의결 사항 중에 정관 변경, 실시계획 수립 변경, 환지계획 작성, 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에서 5가지에 대한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 나머지를 대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틀렸어요. 뭐를? 실시계획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죠? 실시계획 때는 뭐를 집어넣어야 돼? 이거 대신에 특수한 개발계획을 집어넣어야지. 개발계획을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정관 변경은 약속의 변경이니까 중요하니까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고, 계획 중에서는 개발계획과 환지계획이 들어갑니다. 사실 개발계획은 특이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환지로 할 때는 개발계획 수립할 때, 그래서 환지번에서 할 때는 그 아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 나중에 만들어진 조합이 그 동의 요건을 채워서 나중에 승인하게 되면 그 받지 못했어도 받은 것으로 다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겁니다. 실시계획은 빠져요. 환지계획은 원래 중요하고 임원의 선임이야. 선임. 해임도 아니야. 임원의 선임만. 그리고 조합의 합병해서 5가지. 요거는 총회에서만 하라.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니은, 미음, 이응, 시읒. 니은, 미음, 이응, 지읒. 다시. 지읒. 4가지죠? 34번.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사용 방식에서 시행하는 경우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설명이다. 그런 거. 자, 우리 여기 수용 사용 방식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면 공급 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사 끝나면 중공사 공사 완료 공고. 근데 수용 방식에서는 이제 그 조성 토지가 있고, 일반에게 주는 거, 목적으로 조성한 조성 토지가 있고, 조성하지 않은 원형지 두 땅 놓고 생각해야 되죠? 환지에서는 환지 아니면 보류지 두 땅이잖아. 자, 수용 사용 방식을 전제로 해서 사업 시행할 때 얘기입니다. 수용 사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행정청이 시행제 하나여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하나여가 틀렸어요. 수용 사용 중에 앞에 도심계획 시설 사업, 여기 개발 사업, 뒤에 정비 사업 요 3가지는
공적인 도중기획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모든 시행자의 권한이잖아. 민간 시행자라도 수용상권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주택법만 도중기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사업체만 되잖아. 그쪽에서만. 여기는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하나여가 틀렸습니다. 수용상이 다 인정이 돼요. 이건 개발법 도중기획사업 똑같죠. 2번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라면 민간 시행자를 얘기하죠. 수용 사용권은 있지만 수용하기 위해서 사업 대상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와 소유자 총수 2분의 3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 도시개발법상 수용사항이 가장 엄청난 땅을 수용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차별이 나옵니다. 여기서 돈이 워낙 보상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민간에 대한 차별이 나오는 게 수용사항 방식의 특징이잖아. 그럼 토지 소유자 조합은 아예 시행자가 안 되죠. 여기서는 조합은 환지에서만 시행자가 되니까 그냥 토지 소유자 민간이라면 엄청난 요건. 그 대신 여기서는 사실 토지 소유자 대신에 공사를 집어넣어서 동의받으라 틀리게 하는 걸 제일 많이 내요. 근데 이건 좀 더 그거보다 일반적인 것보다 좀 더 들어간 거지. 숫자는 똑같은데 예 중에 하나잖아.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에 소유자 동의가 아니고 소유자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직접 소유하라는 점에서 마치 아까 도중기획 시설 사업에서 사인이 지정받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요건과 똑같은 취지라고 했잖아. 면적 3분의 2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 소유자 동의 대신에 소유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토지 소유자라는 밑줄을 거두시고 이걸 공공시행자라면 아예 동의 필요 없으니까 민간에 대한 차별. 그리고 수용사항에 관하여는 공토법을 우선 적용한다. 우선 때문에 틀렸어요. 우선을 사선으로 딱 그어야 돼. 아니 이 법의 규정에서 이 법의 규정을 먼저 쓰고 그게 특례잖아요. 특례가 사업인정, 재결신이라는 두 가지 특례 있잖아. 그걸 먼저 쓰고 없는 내용에 대해서 공토법을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토법을 우선 적용한다면 공토법부터 적용하고 거기 없는 내용은 아니지. 그래서 어느 법을 준용한다는 얘기는 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없는 내용에서 그걸 준용하지 그걸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말이야. 우선을 빼야 되고 4번에 실식의 고시가 있으면 공토법이 한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 이것도 여기만 특이한 거잖아. 다른 법이 한 수용사용은 사업시행권을 딸 때 다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개발법만 워낙 큰 수용사용이라 실식의 고시할 때 사업시행권 따지만 이때가 아니고 수용사용 세부 목록 고시. 수용사용 세부 목록이 아까 개발계획 내용 중에 하나였잖아. 개발계획 중 수용사용의 세부 목록 고시. 가격 올라가기 전에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잖아. 수용사용의 세부 목록 고시라면 아직 가격 전혀 올라가기 전이죠. 그 사람들이 이 세부 목록이 나오면 이제 깜짝 놀라겠지. 그래서 이것만 개발계획 중에 수용사용의 세부 목록 고시한테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다른 수용사가 볼 때는 특징이라. 다른 데는 다 실시계획, 시행계획, 사업승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만 아니잖아. 그리고 재결신청은 개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기간 종료까지 이게 그냥 맞는 거죠. 우리 재결신청 1년 내에 하라 하면 다 틀린다 그랬죠? 공법 4군데 다 시행기간 내에만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 시행기간도 여기라면 개발계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기간이죠. 맞습니다. 35번의 도시개발법상 토지상한 채권의 발행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거 토지상한 채권. 여기서 역시 수용사에서 나오는 큰 채권.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원래는 매수대금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이 돈 부족할 때 부족한 것만큼은 이 채권 발행해주고 돈 대신에 이 채권 주고 나중에 채권 가진 자에게 토지나 건축물로 갚아주면 그만큼 절약이 되니까 토지 상환 채권한 토지 등을 수용한 후에 현금 보상에 가름하여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 줄여서 토지 상환 채권이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 채권을 말합니다. 토지가 원할 때는 매입의무가 없는 한 보통 원할 때 발행하는 건 맞아요. 소유가 원하는 경우에 토지 매수금의 전분의 부를 지급해서 발행. 그런데 여기서 틀린 것은 전부가 틀렸을 뿐이지 전부만 빼면 맞아요. 원할 때 말고 일부. 전부를 발행하면 환지랑 똑같아서 안 된다 그랬죠? 일부입니다. 일부만. 그 일부가 발행 규모가 전체의 2분의 1이 한도잖아요. 3번 얘기죠. 그게 토지 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나 건축물은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분양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 분양할 것의 최대 2분의 1이 한도라는 거예요. 반. 그럼 나머지 반은
전혀 여기랑 관련 없는 일반에 줄 수 있다. 그런 취지라고 했죠. 시행자는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중 민간 시행자는 금융기관 대행 보증을 받는다. 이런 큰 채권은 민간에는 차별받는다. 시행자가 발행할 수 있지만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는 보증을 받아야만 민간에 밑줄 그어두시고 공공은 보증받을 필요 없습니다. 5번에 김영증권. 김영증권도 공통점이죠. 큰 채권은 채권 원부에 이름이 표시된 김영증권으로 발행하고, 이거를 이전을 한다면 김영증권의 양도 방식, 취득자는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한 채권 원부에 기재를 요청해야 돼요. 원부. 채권하면 틀립니다. 원부에 기재를 요청해야 거기 이름이 바뀌면서 넘어가니까. 제가 채권이 없어도 넘어가긴 넘어가는데, 원부밖에 넘어가는데, 발행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채권 원부를 밑줄 그어놓고, 이걸 채권하면 틀리니까요. 36번.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시행자는 원형지를 일정한 지역에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원형지 얘기입니다. 원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땅, 좋은 땅이라 아무나 못 받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징이 따라 나오는 1번 국가 지자체가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또는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자,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다. 보통은 국가에서부터 지방공사까지 받습니다. 근데 민간인 중에서는 공모에서 선정될 정도로 머리가 뛰어나거나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으로 직접 사용할 정도로 돈이 많거나 둘 중에 하나만 된다 그랬죠? 공공 외에는. 그래서 맞고. 2번 원형지 공급 가격은 어떻게 정하느냐?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 감정 가격에다가 기반설 공사비를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만 해서 결국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 두 사람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구조예요. 왜? 여기 원형지는 시행자와 아까 원형지 받을 자 간에 개개의 개별적인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공급가는 공급 계약 체결하는 두 당사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반면에 있다가 이제 이게 아닌 조성 토지라면 일반에게 주는 것이라 원형지는 특정인에게 준다. 조성 토지가 일반에게 주는 거잖아. 거기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죠. 그것도 환지 방식에서는 시행자가 정한다는 거죠. 시행자 혼자, 시행자 자율권을 좀 더 존중해서 여기는 수용해서 원형지입니다. 두 사람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3번의 원형지는 토지 면적의 3분의 1이 한도예요. 주된 땅이 조성 토지라 원형지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받게 나온 거라 작아야 돼. 3분의 1 넘지 못합니다. 작아야 되는 한도 3분의 1 이내에서 이런 제한도 받고. 5번에 또 매각 제한도 걸리잖아. 매각 제한. 국가 및 지자체인 원형지 개발자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하려 공고일로부터 5년, 공급 기한으로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뒤는 다 맞는데 국가 지자체라서 틀린 거예요. 원형지 개발자 중에서 매각 제한에 걸리는 사람은 국가 지자체를 제외한 개발자예요. 국가지자체 행정청은 이런 귀찮은 제한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행정청이 뭐 주로 제한을 하지 자기가 제한받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국가지자체는 매각 제한에 안 걸려요. 국가지자체라서 틀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면 이건 뒤에 건 맞지. 다른 사람이라면 5년 10년 중에 빨리 끝나는 거 경쟁시킨다? 원형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공급해 줬을 때 공사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하려 공고 이러면 뒤에 나오는 얘기라 공사하려 공로부터 짧은 5년이고 원형지 공급 계약일이 앞에 나오는 것이라 요로부터 긴 10년. 뒤는 맞다 이거예요. 국가지자체만 아니면 맞습니다. 5번의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다. 제가 특정인에게 줄 수밖에 없는 게 그자와 수의계약이요. 특정인에게 줄 수 없는 것 중 일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자와 경쟁입찰로 공정하게 한다. 그럼 원형지는 처음부터 아무나 못 받는다.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칙이 수의계약인데, 자, 우리가 따져보면 하나만, 즉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 개발사는 요거 하나만 경쟁입찰이지. 이거 하나만 경쟁입찰이지. 다른 것은 다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국가에게 준다 국가와, 지방공사 그자와, 공모에서 선정된 자와 그럼 그자와.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 시행자가 정하고 있는 용도만 특정되어 있으면 이거를 직접 사용하는 자라고 돼서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용하는 자 중에서 뭐 국가만 쓴다, 지자체만 쓴다 이런 얘기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일반 학교 같은 거 지을 사람 누구나 짓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일반 경제 입찰로 해야 되고 항상 여기든 정비법이든 경제 입찰로 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에 몇 번 이상 유찰이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2번 이상 유찰되면 그런 것만 다 붙어 있는 얘기고 하여튼 이거 맞습니다. 37번에 수용 사용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조성토지의 공고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아까는 원형 이건 조성토지를 얘기해요. 목적도로 조성한 땅. 일반에 주는 보통 땅. 330회 단독주택 용지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 용지, 임대주택 건설들을 포함해서 추천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자, 우리 조성 토지는 일반에게 주는 것이라 원칙이 경제 입찰인데 예외 두 가지를 오히려 할 수 있는 예외들을 구별하시라 했죠? 그 예외 중에서는 추첨으로 할 수 있는 경우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얘기가 존재하고 이때 수의계약은 특정인에게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왔을 때 추첨이라면 일반에게 주는 건데 서민용에게 줄 것을 일반 경제 입찰하면 돈 많이 써낸 사람만 낙찰자가 되니까 가격을 고정시키고 수많은 사람 몰려들면 추첨을 하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누구에게만 준다 그런 얘기는 없고요. 330의 단독주택 용지 100평 이하 이 정도는 서민용으로 보고요. 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도 서민용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에다가 두 가지 더 있는 게 그죠? 공공택지나 공장용지까지는 들어가잖아. 공공택지도 공공사업으로 조성 택지라 싸게 줄 필요가 있고요.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이 내 직장 마련을 위한 공장용지 들어가잖아. 공장을 유치할 때 이런 근거가 있어야 필요하니까 이런 네 가지 여기는 둘에다가 공공택지 공장용지 이것은 추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들어갑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일부는 다시 해야 된다가 특별한 건데 그게 2번 얘기죠. 이때는 공공시행자만 민간 안 돼. 공공시행자만 그것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 용지만이에요. 공공 임대주택이야. 임대주택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할 때는 추천 방법으로 그냥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냥 하여야 한다. 이것만 특이한 거예요. 아까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 용지라면 임대주택 건설 용지 포함해서 할 수 있다. 일반처럼 할 수 있다가 맞는데 이것도 공공시행자가 특히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 용지 지을 때만 아주 선대해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추첨으로 해야 싸지니까 해야 된다. 이것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3번의 토지상환 채권에서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3번, 4번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추천 방법을 하는 것은 1, 2번을 통해서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구별하실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특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니까 토지상환 채권으로 토지를 상환한다? 그러면 상환하는 토지니까 반드시 누구에게만 줘야 돼요? 채권자에게만 줘야지 성질상 그래야 상환이 되잖아. 그럼 그자가 수의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이론상. 또 4번에 학교 용지 등 일반에게 공급할 수 없는 공공시설 용지를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학교 용지도 그냥 무슨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학교 용지가 아니고 일반에게 줄 수 없는 공공시설 용지로서 학교 용지를 얘기하잖아. 그럼 일반에 줄 수 없으니까 그걸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 국립학교 부지는 국가에게 공립학교 부지는 지자체에게 그런다 했잖아. 그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다 그래요. 특정을 해준다. 이런 얘기 나오기만 한 9가지나 되잖아. 근데 나 보면 이런 식으로 다 이건 특정을 해줄 수밖에 없다. 그자와 수의계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5번 얘기는 호텔업 시설 부지는 공공시행자가 200시간 객실을 갖춘 호텔 부지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공급가를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원래 수용 사용에서 조성 토지를 공급할 때는 아까 원형지와 달리 감정가라는 게 원칙이라 해서 공급을 감정가로 하는 건데 이건 다시 거기에 대한 얘기죠. 감정가 이하로 싸게 줄 수 있는 감정가 이하로 싸게 줄 수 있는 경우로 얘기한다고요. 주로 공익에 필요한 땅,
서민에 필요한 땅은 싸게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주로 공익 생업 막 이렇게 생각하면 대충 맞아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설 같은 거, 사회복지설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하는 것은 이럴 필요 없다 그랬죠? 무료로 이용하는 걸 전제로 한다 그랬죠? 근데 그거는 이미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유력한 걸로 그냥 이 중에서도 요거 하나를 대표적으로 뽑은 거라고 이게. 아니 호텔 시설, 호텔 지을 땅이 무슨 공익이고 서민들을 위한 거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안 지으려고 하니까 일시적인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안 지으려고 하니까 유도하는 거 반드시 공공시행자가, 반드시 공공시행자만, 그것도 200 이상 계시를 갖춘 호텔 부지로 공급할 때만 요렇게 아주 감정가 예로 싸게 주고, 그래서 유치한 다음에 이거를 민간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런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제를 갖춘 상태에서 맞습니다. 38번에 환지 방식으로 해야하는 경우 환지에 대한 다음 규정은 틀린 거. 환지 방식에서는 환지계획, 예정지, 환지 처분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자치도사, 시장으로 시행인가. 왜 이것만 써놨느냐? 개발법에서는 요거 하나만 지정권자가 아니고 요거 하나만 자치도지사, 시장수청장이 나오는 거잖아. 행정청이면 이거 자기 인가 받을 필요 없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요 사람 인가를 받는 거. 요거 빼놓고 나머지 행정청 개발법에 나오는 거 행정청이라면 다 지정권자니까. 요거만 지정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체크해 두시고. 환지계획은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된다. 내용 중에 그렇습니다. 환지 명세가 종전에 대한 환지 줄 것이다 하는 건데 이건 필지 대 필지로 필지를 원해요. 나중에 정비부상 관리처분계획에서는 분양 대상제별로 줄 걸 정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땅과 땅 교환하니까 무조건 필지별로 특징. 그리고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들어가죠. 청산 대상 토지는 환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청산해 줄 땅을 얘기합니다. 청산금 명세랑 다른 얘기를 했어요. 청산금 X, 청산금 X. 네. 여기다 이제 청산금 결정이 각 토지에 결정되면 그 명세인데 그거는 내용 아닌 예로서 청산 대상 토지랑 구별하시라 그랬잖아. 3번의 조성토 등의 가격은 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평가하게 한 후 토지평가협의 심의를 거쳐 이게 환지 방식에서 조성토지 평가할 때 가격. 아까랑 다릅니다. 환지는 주로 시행자가 좀 더 자율적으로 한다 해서 시행자가 정하게 돼 있어요. 시행자 혼자 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물론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자가 결정하라는 것은 환지 방식에서 조성토지 가격평가를 전제로 합니다. 4번에 토지수재 신청 동의가 있으면 환지를 정하지 않았다. 가만히 있으면 환지를 받는데 환지 받을 사람이 환지를 안 받겠다는 특수나 입치환지 할 때 그 얘기잖아요. 그럴 때는 환지 받을 사람이 신청 동의. 그래서 소유자의 신청 동의가 있으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시다. 환지를 부진하고 환지를 부진하게 되면 이제 미리 청산 대상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임차권자 등이 있다. 다른 권리자가 있다라면 그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아야만 돼요. 임차권자 이걸 지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소유자가 아무리 신청 동의해도 임차권자가 반대하면 환지 부지정한데 환지를 줘야지. 이게 입체환지랑 차이라고 했죠? 입체환지 할 때도 소유자 신청은 당연히 똑같은데 입체환지에서는 임차권자 등이 있어 그 동의를 일부러 안 받는다. 반대가 뻔해서 일부러 안 받는 케이스다. 차이점. 어쨌든 이거 틀렸고. 자, 5번 얘기는 구역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랑 공람 또는 공청으로서 공고한 날, 구역지정 공람 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될 때는 해당 토지에 대해서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정을 제한하시다. 이 얘기는 정비법에서 관리청에 수료할 때나 여기 환지계획에서 비슷한 얘기인데 무조건 소유자에게 물건 주는 게 아니고 어느 때를 기준으로 물건 줄 수 있느냐 안 줄 수도 있느냐 하는 얘기죠. 여기라면 뭐 구역지정시 공람공고를 기준식으로 해서 이때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이자에게 분명히 줘야 되지만 이날 이후에 소유자 수가 늘어났다라면 늘어난 사람도 소유자는 소유자인데 이 사람을 줄 거냐 말 것이냐 안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소유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기준으로 주게 되면은 사업성이 악화돼서 사업 못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준일 위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소유자 수가
늘어났을 때. 늘어난 사람에게는 환지 신청해도 환지 안 하고 현금 줄 수도 있고 환지를 주더라도 다 안 주고 다 안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늘어난 사유가 다 들어가잖아. 토지가 분할됐으면 분할되는 것만큼 소유자수 늘어나죠. 이럴 때 글쎄 이럴 때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고 환지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요. 이럴 때뿐만 아니고 늘어나는 거 다 돼. 예. 뭐 다가구특을 다세대로 전환해서 뭐 사람 수가 늘어난다든지 대지랑 거주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각각 분리해서 소유해도 분리하는 것만큼 소유자는 늘어날 것이고 단독특 있는 걸 부셔버리고 공특을 새로 짓는다? 당연히 소유자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합빌려서 분할을 예를 든 것은 그럼 분할의 반대가 뭐냐? 합병이죠? 합병할 때는 이 사유가 아니죠? 합병에 오히려 소유자가 줄어들어요. 두 땅을 하나로 합병했다. 한 사람이 되잖아? 그건 사유가 아니라고. 합병 X. 그래서 분할을 구별하시라고 특히 분할 만든 거예요. 분할해야 사람 수가 늘어나니까. 늘어난 사람 안 주겠다는 얘기지. 합병이면 무조건 합병된 사람을 줘야 됩니다. 합병 X. 39번에 환지 설계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가? 환지 설계가 이제 환지 내용 중에 하나로서 시행자가 설계하는 건데, 요거는 규칙에 나오지만 어릴 때 대비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의 평가 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게 평가식인데요. 이걸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주는 게 아니고 비슷한 평가에서 정전 토지의 평가에 여기서 비슷한 환지 평가에 평가식으로 하는 게 이게 원칙이고요. 이번에 환지 지정으로 인해 토지 이동이 경미하대. 그 비슷한 것을 주는데 보니까 이동이 아주 경미하대. 아니면 기반설에 단순한 정비들이 나오면 주로 기반설을 정비해주고 땅을 주로 잘 손을 안 대니까 손대는 게 적으니까 이럴 때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전의 토지 및 그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인데 이게 면적식은 예외적 현상이에요. 면적식으로 하게 되면 그 위치에 주로 환지를 주거든요. 가격과 달리. 그래서 원칙이 평가식, 예외가 면적식 그 개념을 적어놨고 3번에 평가식으로 할 때 비례율 나오잖아요. 평가식으로 할 때 비례율은 어떻게 계산해? 이 3번과 4번을 계산문제로 각각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평가식으로 할 때 비례율을 쓰는데 이 비례율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나 건축물 평가액 합계해서 총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환지전 토지나 건축물 평가액 합계로 나누어 산정한다. 말로 쓸 땐 이렇게 쓰는데 이게 산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머릿속에 분모 분자 그려져야 되죠? 이렇게 보니까 그려져요? 응? 이거 이렇게 읽어보니까? 아니 무엇으로 나누느냐 그거잖아. 그럼 무엇이 분모죠. 무엇으로 나누는 게 분자 아니에요. 그걸 또 그려지냐니까 또 안 그려지는 표정을 짓고 있어. 이걸 보고서 그려야지. 아니 평가식이라면 주고 묻잖아. 주고 묻는데 계산할 때 비례율이라면 종전에 비슷한 그 평가에 대해서 새로 이 평가된 거 비슷한 걸 평가로 주기 때문에 종전에 들어간 것이 새로 조성된 것이 종전에 들어가서 얼마나 비례하느냐, 사업시행으로 얼마나 비례하느냐, 항상 분모가 투입되는 거잖아. 나오는 것이 분자라고 했잖아. 그럼 나온 것 중에 지금 무엇을? 도시개발사로 조성되는 토지노조의 평가액이 새로 만들어지는 전체 평가액 아닙니까? 이 조성되는 평가액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나온 거잖아. 그래서 순수 평가액이라면 조성되는 평가액에서 총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 이게 분자죠. 이것을 무엇으로 나눴느냐? 투입된 거. 환지전 토지나 건축을 평가액 합계로 나눈 것을 말하잖아. 그럼 이건 분자식으로 표현하면 환지전 토지나 건축을 평가액 합계 분의 조성되는 토지나 건축 합계 빼기 총 사업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대로 보시면 돼. A를 B로 나눈다. B분의 A 아닙니까 그게. 자, 4번에 면적식으로 할 때 평균 토지 부담률. 그럼 면적식으로 할 때 나오는 게 평균 토지 부담률인데 평균 토지 부담률은 면적으로만 할 때 이 투입 대비 면적에 비해서 면적상 부담한 비율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환지에서 면적식으로 따진다면 환지하는 보유지들밖에 없는데 사업을 해서 부담했다는 것은 본인이 받은 환지를 부담한 게 아니죠. 그럼 환지는 본인이 받았으니까 못 받은 부분이 부담한 거예요. 그럼 전체 면적 분해 보류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부담률이 되는데
요거는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받고 못 받고 얘기이기 때문에 옆에서 사업만 해준 시행자 소유권이면 양쪽 면적에서 똑같이 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류지 면적을 환지계 구역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되, 이 얘기는 환지계 구역 면적분의 보류지 면적이 부담률 계산하는 방식이라는 거잖아. 응? 보류지 면적을 환지계 구역 전체 구조로 나누어 산정하되 한다. 그런데 이 경우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토지 있으면 시행자 것이 되겠네, 무상으로. 아니면 처음부터 시행자가 소유하는 면적은 각 면적에서 제외한다. 그래야 순수한 부담률이 되잖아요. 상상을 해보시고. 5번의 환지계 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환지계 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반이 한도예요. 시행자가 이걸 정하잖아요. 환지계 세울 때. 반이 한도란 말이야.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데, 다만 지정권자가 인정을 한다라면은, 행정청이 지정권자 인정한다는 한도를 60%까지로 할 수 있고, 소유자 총수 전원이 동의할 때는 60%를 초과, 60%를 초과해 70, 80 정하고 싶으면 그때는 옛날엔 전원 동의였는데 지금은 3분의 2 이상 동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를 초과해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원 동의를 3분의 2로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어휴, 벌써 2시 3분이 됐네. 근데 이제 4자 들어가네. 아까 계획 세울 때 사실 이건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이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쫙 하는 걸 전제인데, 여러분들이 모를까봐 막 계획 아까 적은 것만큼 마이너스였어요. 다른 데서 할 때는 안 적고 그냥 말로만 해야 되겠어요. 좀 더 합시다. 응? 좀 더 합시다. 지금 좀 더 해야 다음 주가 그래도 조금 편해지고. 다음 주에서 막 4시까지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 그러니까 좀 더 하자고 지금. 배 안 고프죠? 공법을 워낙 좋은 지식을 많이 드시니까. 오늘 저녁까지 안 드셔도 될걸? 자, 40번 보시고 좀만 더 해, 좀만 더 해. 개발법상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 입체환지를 지정하려 한다. 입체환지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시행자는 토지랑 건축을 소유자 신청받아. 입체환지 할 때는 환지받을 소유자가 입체환지라고 신청해야 돼요. 소유자, 건물 소유자 상관없어. 그런데 소유자 신청을 받아 땅 대신에 입체, 건물의 일부와 대지 지분 주는 것이 입체환지 개념 맞는데요. 이 경우 임차권자 동의는 필요 없다. 이것도 맞아. 임차권자는 반대가 뻔해서 일부러 안 받는 거, 이것이 환지 부정과 차이점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항상 했던 거, 입체환지는 둘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일반 환지랑 달리 소유자 신청받아서 그리고 건물의 일부 주는 것은 정비법상 오히려 관리처분계 수령할 때가 건물 주는 것이고, 그때 분양 대상자이기 때문에 분양 신청한 사람, 분양 신청받아서 건물 주는 것이라, 입체환지는 오히려 정비법의 그 규정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쪽에 신청기간을 미리 알려주고 신청기간 때문에 신청하고, 주택 줄 때 특히 건물 중에서 주택 한 채 주는데 소유한 주택 수만 거 줄 수 있는, 그걸 그대로 숫자 하나 다르지 않고 그대로 끌어다온다는 거 하나. 그건 정부에서 유명한 얘기니까. 또 하나는 환지가 부족해서 입체환지를 주는 건데, 너도 나도 입체환지를 오히려 너만이 더 받겠다라고 몰려오게 되면 환지 받을 사람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사업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 신청을 받을 때 신청 단계에서 거르는 절차, 또 신청이 많았을 때 공급 단계에서 거르는 절차가 필요한데, 누구를 대상으로 신청해서 제외할 수 있고 건물을 앉을 수 있느냐. 주택 없는 소유자를 전제로 해서. 만약에 종전 토지에 주택이 있다면 아무리 작은 주택이라도 가액에 상관없이 신청하는 순간에 받아들여야 되고, 건물 줘야 돼, 주택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주택 있는 사람이 거주하던 사람이고 떠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잖아. 그래서 일단 1번도 유명하지만 1번은 맞는데, 2번에 입체환지 신청 기간이요? 이걸 미리 알려줘야지 신청할 거 아닙니까? 통제한 때로부터, 상속의 통제한 때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로 한다. 이게 정비법에 나오는 그 신청기간과 똑같아요. 소자 똑같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이제 막 신청하는데, 이때 신청기간을 신청하는데, 3번 얘기가 환지 전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는 걸 좀 체크하시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권리가액이, 종전의 권리가액이 9번 건축이 입체환지로 줄 건축물이잖아요. 9번 건축의 최소 공급가액이 70% 이하 작다라면은 시행자가 신청돼서 제외할 수 있다.
이게 신청해서 거르는 절차인데 이게 틀린 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면 아무리 재산이 적어도 신청돼서 제외할 수 없어요. 이거는 5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단 4번 얘기는 수도권의 과미 이력적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도시벌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줄 수 있다. 자, 원칙은 한 채 주는 게 원칙인데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줄 수 있는 예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죠? 수도권의 과미 이력적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줄 수 있다. 요거랑 근로자수, 기숙사 용도는 당연히 공공이 소유자라면 당연히 세액 중에 하나잖아. 근데 이게 더 의미가 있죠? 위치하지 아니한 그때 소유한 주택 맞고 5번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역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을 전제로 하잖아. 주택 소유하지 아니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또는 종전의 총 권리가액이 입지한지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가장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 공가의 예정가액 이상 이 정도 규모가 크거나 돈이 좀 어느 정도 될 때 그자에게 주택을 줄 수 있지 이 정도 안 되면 주택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주택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게만 그렇다고. 이게 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가액에 상관없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거르는 절차 중에 하나죠 이게. 근데 3번은 소유하고 있는 자라 틀렸고 이거 소유하지 아니한 자라 맞는 거고. 41번 예정지 지정에 대한 설명 좀 그런 거. 여러분 예정지면은 우리 공사기한이 장기간일 때 시행자가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는 제고 지정하게 되면 환지기를 그대로 예정지로 지정해 주는데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이 소유권은 그대로 소유권 존재하는데 예정지에 가서 소유권한 중에서 사용 소유권만 옮겨간다 그랬죠? 그 구조를 갖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그러면 시행자는 공사기한이 장기로 예상이 되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여야 된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임의적이잖아. 하여야 된다 아니고 할 수 있다. 2번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 소유자는 예정지를 예정지를 묻고 있어요. 예정지를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처분은 안 되죠. 사용수익만 하는 거예요. 사용수익만. 남의 땅을 어떻게 팔아요? 그 대신 예정지는 사용수익만 하고 처분은 못하죠. 그 대신 종전의 토지라면 사용수익은 못하고 처분할 수 있고 이렇게 나가는 거지. 3번에 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예정지 효력 발생일부터 사용수익 시작해서 준공검사일까지다. 준공검사일이 아니지. 시작은 맞아요. 뒤가 틀렸지. 준공검사일이 아니고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처분 공고일까지입니다. 준공검사 있고 나서 60일 내에 환지처분하잖아. 그럼 환지처분하고 나서 공고했을 때 공고 다음 날이면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소유권 취득하면 소유권에 따라 사용수익 시작하는 것이지. 그래서 소유권 취득하기 직전까지 최대한 예정지에서 쓴다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일까지예요. 다음 날 되기 전에 이때까지만 예정지를 쓸 수 있습니다. 4번의 종전의 사용률이 불합리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환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내에 정감 청구를 했다. 만약에 임차권이 있다라면은 사용수익권에 속하기 때문에 예정지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권리조정이 필요하다. 장래에서 임대료 증감 청구를 통해서 하든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권리 포기 계약 해지. 그 대신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하게 되면 손실보상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시행자는 소유주에게 구상할 수 있죠. 그런데 둘 다 형성권이라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부터 60일 내 행사하라. 60일 지나면 못한다. 이거는 나중에 환지 처분됐을 때도 환지로 갔을 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60일 내 증감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시행자는 채비지를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된 채비지 소유권은 매입한 자가 환지 청구 다음 날 취득한다. 자, 우리 예정지는 사용수익만 하고 처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종전투지는 우리가 처분할 수 있고 사용수익 못한다 그리고 사용수익으로 갔으니까. 그런데 환지 예정지로 채비지가 지정됐다면 채비지는 시행자가 사용수익은 당연히 하고 처분도 할 수 있다. 소유권 없이도 처분하게 되면 이 비용 가지고 사업비용에 충당하라고. 이게 특징이잖아. 처분할 수 있어요. 소유권 없이도. 그런데 이때 처분된 채비지 소유권은 매입한 자가 환지 청구 다음 날 취득한다. 매입한 자가 취득할 때는 그냥 등기시. 더 간단하게 적으라면 등기시.
좀 더 나는 복잡하게 하고 싶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다번호 등기식 후얘기지 뭐. 그래서 제가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는 이 사업에 관련된 사람이면 다 환지 처분하고 다음 날이라고 했죠? 유일하게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매입한 자죠? 예정주를 팔았을 때 이걸 예정주를 산 사람은 아무나 산단 말이야. 샀다. 샀으니까 매매고 법률행위니까 이거는 등기 시에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미법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이 항상 채비지도 누가 취득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 채비지를 시행자가 취득하는 시기라면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취득하고, 이 취득한 상태에서 먼저 이 산 사람에게 등기를 시행자가 해줘야 매입한 자는 그때 등기를 마쳤어요. 취득한다. 매입한 자니까. 그래서 4번만 왔는데 다른 것들이 왜 틀리는지를 더 잘 봐야지. 42번에 환지 처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좀 틀린 거. 자, 이제 공사 끝나고 환지 처분을 한다 그러면 시행자는 지정권 제한 중공사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내에 환지 처분. 이게 환지 처분 시기에 너무 오래 끌면 안 돼. 개발 정비법은 이런 얘기 없죠. 여기는 준공검사. 준공사랑 지정권 제한 준공검사로부터 60일 내. 그런데 괄호수 얘기는 지정권자가 직접 시행을 했다라면 항상 자기가 자기에게 안 받으니까 준공검사 일이 없어서 공사하려고 공고만 있겠죠? 그런 거 가지고 정확히 이렇게 그때로부터 60일 내 환지 처분해야 되고, 환지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로부터 종전을 시로 본다. 즉 환지랑 종전을 동일시한다? 대부분 넘어가는 걸 얘기하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환지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 때죠. 입치한지 뭐든 다 이때야, 다 이때. 그런데 우리가 이 환지 처분 구조는 종전 토지에 남아있는 것 두 가지. 전속하는 처분, 성격상 지역권 이 두 가지는 남아있고, 남아있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고 소멸하는 것 두 가지. 환지를 정하지 않으니까 소멸한다. 환지를 정하지 않은 땅에 존재하는 권리와 행사할 이게 없어진 지역권. 이거 소멸하는 거죠? 이 둘둘 빼놓고 나머지는 다 공고 다음날 넘어간다잖아. 넘어가는 게 다음날 넘어간다라면 소멸하는 것은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하고, 그럼 거의 지금 다인 거예요. 이것도 간단하게. 이번에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 위에 있던 권리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땅에 있는 권리네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소멸하는 거잖아. 소멸할 때는 다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지. 이걸 공고 다음 날 하면 틀립니다. 공고 다음 날이면 소멸하는 게 넘어가는 시기야, 넘어가는 시기. 넘어가지 않고 종전토지에 존재해서 소멸하는 것은 공고일이 끝나는 때지. 공고 다음 날이 아니고. 3번의 채비지와 보류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시행자 기준. 그러면 이거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이 되면은 채비지와 보류지 둘 다 시행자가 취득한다는 얘기죠? 뭐를 빼야 돼요? 보류지를 빼야지. 채비지를 시행자가 취득하는 시기는 공고 다음 날 맞아요. 그런데 보류지마저 시행자가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 시기는 똑같아도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가져가잖아. 어느 보류를 누가 받을지는 환지계에서 정해요. 그런데 보류 중에 채비지만큼은 항상 시행자라고 했잖아. 그래서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 시기는 맞는데 4번의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주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한 것은 환지를 유지하지 않는다. 전속하니까 그대로 종주지에 남아있는 거죠. 전속하기 때문에, 전속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환지를 유지하지 않는다. 영향받지 않는다. 5번에 종주지에 대한 지역권은 지역권만 나오면 종주지에 전속하는 거예요. 성질상, 요역지를 위해서만 존재하니까. 단 도지바 사업으로 행사할이 없어진 지역권이다. 이게 없어졌으니까 이때는 소멸하는 때. 소멸하는 것이라면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정확합니다. 43번 개발상 청산금에 대한 설명에다 틀린 거. 환지 주고 나서 남는 거 청산해 주는 거. 뭐 예외적으로 환지 부정당하면 미리 청산할 수 있지만 청산금을 교부하는 것은 손실보상의 성격이고 청산금 징수는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이다. 청산금을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하고 공고 다음날 확정. 유명한 얘기. 환지 처분 시에 청산금 얼마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확정되는 시기는 소유권이 넘어가야만 확정이 되고 확정돼야 징수구분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차이가 납니다. 소유권 넘어가기 전에 확정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확정됩니다. 청산금은 영의정함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나 분할교부 할 수 있는 예외. 원칙은 일괄지수 일괄교부인데 이자를 붙이면 분할징수 분할교부가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청산금액 교부 청구권 징수할 권리에 소멸시효기간은 둘 다 5년이죠. 5년입니다. 청산 소멸시효 5년이고 5번에 행정청의 아닌 시행자가 시장에서 5천원짜리 청산금지를 위탁하면 징수금액의 100분의 2를 시군구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100분의 4%. 이거는 여기든 정비법이든 민간인이 시장에서 징수 위탁했을 때 행정청은 직접 징수가 가능한데 행정청이 아는 자는 징수 못하니까 시장에서의 징수를 위탁하면 4% 주는 건 다 똑같다. 민간의 행정에서 시켰을 때는 비싸다. 4%. 44번 도시발 채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왜 자꾸 저를 쳐다봅니까? 문제를 봐요. 뭐 저 이상한 눈빛으로 자꾸 쳐다봐 이렇게. 집에 뭐 꿀 묻어놨어요? 도시발 채권에 대한 설명 다 드리고 옳은 거. 봤어요? 여러분 신경 쓰라고 제가 막 헛읽었잖아 지금. 옳은 건데 틀린 것도 있잖아.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자, 도시발 조합은 도시발 사업이나 도심계획 시설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 채권은 말 그대로 도시개발을 위한 채권이기 때문에 이 채권 발행해서 생긴 돈 갖고 도시개발 사업에 쓰려고 하는, 도시개발 사업뿐만 아니고 도심계획 시설 사업에 쓰려고 하기 때문에 공익성이 매우 강해서 공부하는 채권 중에서 유일하게 매입 의무가 있는 채권이고, 도시발은 채권이니까 도시발 주로 하는 시도지사가 발행하겠지. 구역지정권자가 주로 한다는데 구역지정권자에서 원칙이 시도지사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개발에 관련된 채권이고 지자체가 발행하는데 정확히는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은 못해요. 조합이 왜 도시개발을 자기가 신경 씁니다. 신경 씁니까? 이 공적인 사업을. 조합이 아니고 지자체장인데 시도지사지.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 지방채라는 점에서는 국교부상 도심계획시설 채권과 비슷한 지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이래야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심계획 시설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2번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행안부 장관 승인. 시도지사가 발행하는데 국장이 아니고 승인은 행안부 장관이. 이게 특이하다. 맞아요. 맞고, 민간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할 의무가 없다. 매입 의무가 있는데 공공이 이런 거 사주면 참 좋을 텐데 안 그래.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우리 이익 보는 민간인만 사. 그래서 민간 시행자로 지정받은 사업 시행자 지위를 새로 취득했으니까 사라. 민간 시행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사야 됩니다. 또 수용 사용 방식에서 역시 공공이 사는 게 아니고 공공 시행자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도급계약 따서 이익됐죠? 그리고 형질병의 허가를 받은 자 세 사람이잖아. 민간 시행자로 지정된 자, 공공시행자 도급계약 체결한 자, 토지 형질병의 허가를 받은 자 세 사람이 민간이죠. 세 사람이 사는 겁니다. 이거 의무가 없다. 틀렸고,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 사원리토 기산의 원금은 원금, 온금 5년, 이자 2년 했던 거 맞고, 사항기한은 5년 이상 20년 이하에서 조례를 정하는, 5년 이상 10년 이하에서 조례를 정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건 발행자가 아니고 이제 지자체 조례를 정하는데요. 같은 지자체 도심계획 시설 채권도 상기하는 10년이고 여기도 10년이다. 한도는 10년 똑같은데 10년 이하인데 5년 이상 10년 이하잖아. 5년 이상 10년 이하가 붙죠. 도심계획 시설 채권은 10년 이하에서. 작년엔 근데 도시개발 채권에서 이 5번문을 또 정답화 시켰잖아. 이거 같은 경우는 똑같은 20년간 갈 수가 없어요.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이라면 다 10년이 최대치란 말이에요. 이제 개볼까지 끝났네. 다음 주에 올 때 풀어봐요. 꼭 여러분들이 정답 안 나도 상관없어 하는데 한번 풀어보시고 올 때랑 여기서 수업들을 다 확실히 다르니까, 그래야 앞으로 이제 60문제가 남았잖아. 60문제가. 그러면 1시간에 15문제씩 이제 풀어서 나가야지. 지금 뭐 더 해봤자 뭐 속에 불만만 가득해갖고 그냥 이 정도 하면은 우리가 공법에 45%한 거예요. 45%. 지금까지 한 게 45%한 거예요. 50% 약간 못 미치지만 국교법 비중 생각하면 50문제 안 됐지만 오늘 여기까지 풀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에휴.